서울 강남의 한 종합병원 8층 정형외과 대기실이었습니다. 김애라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무릎을 쓸어내렸습니다. 요즘 들어 계단을 오를 때마다 시큰거렸습니다. 의사는 노화라고 했지만 애라는 그저 남편 없는 삶이 몸에도 스며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대기실 창밖으로는 5월의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남편 기철이 세상을 떠난 지 꼭 6개월째였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고 애라는 그의 손을 잡은 채 응급실 복도를 뛰었습니다. 하지만 기철은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45년을 교사로 살았습니다. 중학교 국어교사였던 애라는 아이들에게 삶의 문장을 가르쳤습니다. 정확한 표현, 절제된 감정,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말의 힘. 그녀는 그것이 인생의 기본이라 믿었고 딸 서연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든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서연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애라는 미소를 지으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엄마,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애란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내일 유럽 가 우석이랑, 갑자기? 그리고 엄마, 해변별장이랑 차 팔았어. 애란의 귀가 멎었습니다. 강릉 바닷가에 있던 그 작은 집, 남편과 함께 30년을 모아 마련한 여름마다 가족이 모이던 그곳, 그리고 남편이 마지막 생일에 선물한 BMW 승용차. 무슨 소리야, 서연아. 필요했어, 엄마. 우석이가 유럽에 좋은 투자처 찾았대. 우리 인생 바꿀 기회야. 그건 네 거 아니잖아. 엄마는 이제 혼자잖아. 그 큰 집에서 뭐 하게? 차도 안 몰잖아. 애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연아. 그래도 그건 엄마, 나 바빠. 나중에 얘기해. 뚝. 통화가 끊겼습니다. 애란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누군가 번호표를 부르는 소리, 아이가 우는 소리, 복도를 지나가는 간호사의 발걸음. 모든 것이 수면 아래 풍경처럼 흐릿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애라는 천천히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진료는 취소했습니다. 무릎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버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갔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전화를 했습니다.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갔지만 애란의 세계는 조용히 멈춰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남편의 슬리퍼가 그대로였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그가 덮던 담요가 개켜져 있었습니다. 애란은 신발을 벗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장 앞에 섰습니다. 오래전 남편이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애란아, 이거 꼭 기억해둬. 기철은 서랍 깊숙한 곳에 봉투 하나를 넣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꼭 열어봐. 정말 필요할 때 말이야. 무슨 소리야. 당신 무슨 비밀이라도 있어? 비밀은 아니고 그냥 보험이지 혹시 모르니까. 애라는 그때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남편은 늘 그런 식으로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봉투가 필요한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애라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가지 사이로 손을 넣어 봉투를 꺼냈습니다. 갈색 크라프트지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사랑 애란에게 힘들 때 열어보세요. 애라는 봉투를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뜯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에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각오였습니다. 그날 밤 김애란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에란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서울 강남의 한 종합병원 8층 정형외과 대기실이었습니다. 김애란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무릎을 쓸어내렸습니다. 요즘 들어 계단을 오를 때마다 시큰거렸습니다. 의사는 노화라고 했지만 에란은 그저 남편 없는 삶이 몸에도 스며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대기실 창밖으로는 5월의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남편 기철이 세상을 떠난 지 꼭 6개월째였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고 에란은 그의 손을 잡은 채 응급실 복도를 뛰었습니다. 하지만 기철은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45년을 교사로 살았습니다. 중학교 국어교사였던 에란은 아이들에게 삶의 문장을 가르쳤습니다. 정확한 표현, 절제된 감정,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말의 힘. 그녀는 그것이 인생의 기본이라 믿었고 딸 서연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든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서연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에라는 미소를 지으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엄마,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에란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내일 유럽 가 우석이랑. 갑자기? 그리고 엄마, 해변별장이랑 차 팔았어. 에란의 귀가 멎었습니다. 강릉 바닷가에 있던 그 작은 집, 남편과 함께 30년을 모아 마련한 여름마다 가족이 모이던 그곳, 그리고 남편이 마지막 생일에 선물한 BMW 승용차. 무슨 소리야, 서연아. 필요했어, 엄마. 우석이가 유럽에 좋은 투자처 찾았대. 우리 인생 바꿀 기회야. 그건 네 거 아니잖아. 엄마는 이제 혼자잖아. 그 큰 집에서 뭐 하게? 차도 안 몰잖아. 에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연아. 그래도 그건 엄마, 나 바빠. 나중에 얘기해. 뚝. 통화가 끊겼습니다. 에란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누군가 번호표를 부르는 소리, 아이가 우는 소리, 복도를 지나가는 간호사의 발걸음. 모든 것이 수면 아래 풍경처럼 흐릿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에라는 천천히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진료는 취소했습니다. 무릎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버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갔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전화를 했습니다.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갔지만 에란의 세계는 조용히 멈춰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남편의 슬리퍼가 그대로였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그가 덮던 담요가 개켜져 있었습니다. 에라는 신발을 벗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장 앞에 섰습니다. 오래전 남편이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에라나, 이거 꼭 기억해둬. 기철은 서랍 깊숙한 곳에 봉투 하나를 넣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꼭 열어봐. 정말 필요할 때 말이야. 무슨 소리야. 당신 무슨 비밀이라도 있어? 비밀은 아니고 그냥 보험이지 혹시 모르니까.
에라는 그때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남편은 늘 그런 식으로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봉투가 필요한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에라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가지 사이로 손을 넣어 봉투를 꺼냈습니다. 갈색 크라프트지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사랑 에란에게 힘들 때 열어보세요. 에라는 봉투를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뜯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에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각오였습니다. 그날 밤 김애라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에라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에라는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는 또박또박했습니다. 평소 그가 장부를 쓰던 바로 그 필체였습니다. 에라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 사랑 에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요.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혹시 내가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6채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계좌 3개, 정기예금 2개, 모두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라는 숨이 막혔습니다. 6채? 주식? 그녀는 남편이 평생 중학교 수학교사로 근무하며 검소하게 산 사람이라고만 알았습니다. 내가 젊을 때부터 조금씩 모았습니다. 월급의 3분의 1을 따로 저축했고, 부동산이 쌀 때 하나씩 매입했지요. 당신은 몰랐을 겁니다. 말하면 부담스러워할까봐 숨겼습니다. 모든 서류는 김로버트 홀딩스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소유자는 당신입니다. 이 봉투 안에 등기권리증과 통장이 들어 있습니다. 부디 이 재산으로 편안하게 사세요. 그리고 서연이가 힘들 때 도와주되 꼭 필요한 순간까지 기다려주세요. 우리 딸은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사랑합니다. 김기철 올림. 에라는 편지를 내려놓고 봉투 안을 다시 뒤졌습니다. 등기권리증 6장, 통장 5개, 그리고 명함 1장이 나왔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청담 대표 변호사 이지훈. 뒷면에는 남편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연락하세요. 내 친구이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에라는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라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에서 남색 재킷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정장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흰머리가 많아졌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기철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강남역 근처 법무법인 청담. 에라는 높은 빌딩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로비는 깔끔했고 사람들은 바빴습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젊은 여직원이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이지훈 변호사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혜란입니다. 김기철 선생의 부인이고요. 여직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 잠시만 기다리세요. 몇 분 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인상이 온화했습니다. 에란 선생님, 이지훈입니다. 그는 두 손으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에라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안으로 들어오시죠. 사무실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에라는 소파에 앉았고 이지훈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기철 형님 소식 들었습니다. 정말 놀랍고 애도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무슨 일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에라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편지와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지훈은 서류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의 눈이 진지해졌습니다. 이 서류들, 형님이 준비하신 거군요. 네, 저도 어젯밤에 처음 알았습니다. 형님은 정말 철두철미하신 분이었습니다. 이 재산, 선생님이 평생 걱정 없이 사실 수 있는 규모입니다. 에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변호사님, 사실 제가 온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 딸이 강릉 별장을 팔았습니다. 제 허락 없이요. 이지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언제 일입니까? 며칠 전입니다. 딸의 남편이 유럽에 투자한다며 급하게 처리했다고 합니다. 명의는 누구였습니까? 남편과 제 공동명의였습니다. 이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공동명의라면 한쪽의 동의 없이 매매할 수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그럼 되찾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지훈은 말을 멈췄습니다. 에란이 물었습니다. 그리고요? 혹시 따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셨습니까? 법적 대응을 하면 가족 간 갈등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에라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가난한 줄 아시나요? 아닙니다. 지금 보니 그렇지 않으시죠. 제 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마는 혼자 남았고 가진 게 없다고. 그래서 함부로 대한 겁니다. 에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딸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서연이는 돈의 무게를, 신뢰의 가치를 모릅니다. 이번 기회에 배워야 합니다. 이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히 처리하시길 원하십니까? 내 소란 피우고 싶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회복하되 제 딸이 모르게 진행해 주세요. 그럼 일단 매매 계약서를 확인하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십시오. 에라는 일어섰습니다. 이지훈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형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무슨 말이요? 에란이는 강한 사람이라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에라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그랬군요. 형님 믿음. 저도 이어가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층 로비에 내려섰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서연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에라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지금 인천공항이야. 그래. 엄마, 미안해. 너무 급하게 말해서. 근데 이게 우리한테 정말 좋은 기회거든. 에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들어? 응, 듣고 있어.
나 다녀올게. 몇 달 걸릴 것 같아. 잘 다녀와. 엄마, 사랑해. 나도. 통화가 끊겼습니다. 에라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빌딩 밖으로 나왔습니다. 5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슴 한쪽이 여전히 아팠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딸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 순간을. 그때까지 에라는 침묵할 것입니다. 사랑은 때로 지켜보는 것이니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에라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산책을 했습니다. 동네 뒷산을 오르며 숨을 고르고 내려오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이지훈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강릉 별장 매매는 무효 처리되었고 소유권은 다시 에란에게 돌아왔습니다. 구매자는 항의했지만 법은 명확했습니다. 공동명의자의 동의 없는 거래는 성립할 수 없다고. 선생님, 따님 사위 측에서 항해 전화가 몇 차례 왔습니다. 그랬군요.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냥 두세요. 곧 알게 될 겁니다. 에라는 담담했습니다. 이지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에라는 국 끓이던 손을 멈추고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캐리어 하나를 끌고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본 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엄마,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에라는 아무 말 없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와. 서연은 캐리어를 끌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다 망했어. 에라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라왔습니다. 서연의 옆에 앉아 물을 건넸습니다. 마셔. 서연은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우석이가 사기를 쳤어. 에라는 침묵했습니다. 유럽에 투자처가 있다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어. 내 돈, 별장 판 돈, 차 판 돈 전부 도박했었대. 나는 몰랐어. 서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는데 우석이는 이미 잠적했어. 연락도 안 돼. 나는 빚만 남았어. 에라는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말없이 천천히.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래. 나 진짜 바보였어. 엄마 말 들을 걸. 에라는 딸을 일으켰습니다. 일단 씻어 밥 먹자. 엄마, 씻고 와. 서연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에라는 부엌으로 돌아가 된장국에 두부를 더 넣었습니다. 밥을 한 공기 더 퍼냈습니다. 서연이 나왔습니다. 머리를 말리지 않은 채 식탁에 앉았습니다. 에라는 밥과 국을 내왔습니다. 먹어. 엄마는? 나도. 먹어.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서연은 숟가락을 들다 말다 했습니다. 에라는 묵묵히 밥을 떴습니다. 엄마, 응. 나 여기 좀 있어도 돼? 그래. 얼마 안 있을게. 일 구하면 바로 나갈게. 에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작은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에라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돌아왔습니다. 무너진 채로.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매일 구직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나이와 경력 단절 때문에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점점 초췌해졌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그게 뭔데? 편의점이든 식당이든 일단 시작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나 대학도 나왔는데 에라는 딸을 똑바로 봤습니다. 서연아, 지금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니? 서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일은 높고 낮은 게 없어. 네 손으로 번 돈이 제일 귀한 거야. 알았어. 다음 날 서연은 동네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서연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오전 9시였고 씻고 잠들면 오후 4시에 일어났습니다. 저녁을 먹고 다시 출근했습니다. 에라는 딸이 잠든 사이 빨래를 했습니다. 밥을 지어 냉장고에 넣어뒀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출근 준비를 하다 말했습니다. 엄마, 손 좀 봐. 에란이 다가갔습니다. 서연은 손바닥을 폈습니다. 굳은 살이 생겨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만든 첫 돈이야. 서연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급여 명세서와 함께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받아. 왜? 내 생활비. 에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네가 써. 엄마, 나 여기서 밥 먹고 자잖아. 그래도 됐어. 서연은 봉투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미안해서 그래 받아줘. 에라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받았습니다. 고마워. 서연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편의점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청소 일도 시작했습니다. 오피스텔 청소, 카페 청소,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청소 일을 함께하는 명숙 언니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서연아, 너 요즘 표정이 달라졌다. 그래요? 응, 처음 봤을 땐 죽을 것 같더니 지금은 살아있어. 서연은 웃었습니다. 언니, 나 진짜 바보였어요. 다들 그래 한 번쯤은. 나는 기회를 망쳤어요. 엄마가 평생 모은 걸 다 날렸어요. 명숙은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기회를 잃은 사람이 다시 일어서면 그게 진짜 부자야. 서연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서연은 에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안 울어. 그래? 응, 이제 버티는 법 알았어. 에란은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어. 그러나 에란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서연은 여전히 빚을 지고 있었고 남편은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법적 문제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딸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에라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두 번째 봉투가 있었습니다. 아직 열지 않은 것.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이를 도울 때 쓰세요 하지만 가르침이 끝난 뒤에 에라는 봉투를 쓰다듬었습니다. 기철아. 조금만 더 기다릴게.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서연은 이제 3가지 일을 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오피스텔 청소, 그리고 주말 카페 서빙. 몸은 힘들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에라는 딸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따뜻하게. 어느 토요일 아침 서연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에라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쉬는 날이야? 응. 너는? 나도 오랜만이지? 그러네.
서연이 다가와 에란 옆에 섰습니다. 엄마, 내가 할게 앉아 있어. 괜찮아. 엄마, 내가 한다니까. 에란은 물러섰습니다. 서연은 계란을 꺼내 프라이팬에 올렸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엄마, 나 요즘 요리 배우고 있어. 그래? 응, 명숙 언니가 가르쳐줘 간단한 것들. 에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계란 후라이와 김치를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응. 나 이제 알 것 같아. 뭘? 돈이 뭔지 일이 뭔지. 에라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편의점 일이 부끄러웠어. 대학 나온 내가 이걸 해야 하나 싶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서연은 손을 펴보였습니다. 굳은 살이 더 두꺼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내 거야. 내가 번 거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 에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잘했어, 서연아. 엄마,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엄마한테 한 짓 생각하면. 됐어. 아니야, 말해야겠어. 서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기회를 망친 사람이야. 엄마가 평생 모은 걸, 아빠가 남긴 걸 다 날렸어.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이제야 알겠어. 서연아. 근데 엄마는 한 번도 나한테 화내지 않았어. 그냥 받아줬어. 밥 먹이고, 재우고, 기다려줬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에라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넌 잘하고 있어. 그걸로 충분해. 그날 오후 에라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두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열쇠 하나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에란, 이 열쇠는 은행 금고 열쇠입니다. 신한은행 강남지점 203번. 서연이를 도울 때 쓰세요 하지만 가르침이 끝난 뒤에 에라는 열쇠를 쥐었습니다. 남편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에라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신한은행 강남지점 직원에게 금고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신분증과 열쇠를 제시했습니다. 김혜란 고객님, 이쪽으로 오시죠. 지하 금고실로 내려갔습니다. 203번 금고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넣고 돌렸습니다.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보석 상자 하나와 편지가 있었습니다. 에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에란, 이 보석은 우리 어머니가 물려주신 겁니다. 당신한테 줄 타이밍을 놓쳤네요. 미안합니다. 이걸 팔면 서연이 빚을 갚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서연이가 충분히 배운 뒤에 주세요. 돈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으니까요. 사랑합니다. 기철. 에라는 보석 상자를 열었습니다. 금반지 5개, 비치 목걸이 하나, 다이아몬드 귀걸이 한 쌍. 오래되었지만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에라는 상자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금고에 넣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릴게. 기철아.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엄마, 나 좋은 소식 있어. 뭔데? 정규직 제안 받았어. 명숙 언니가 일하는 청소 회사에서. 에라는 웃었습니다. 축하해. 급여도 괜찮아. 4대 보험도 되고. 나 이제 제대로 돈 벌 수 있어. 서연은 신이 났습니다. 엄마, 나 1년만 더 열심히 모으면
빚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에라는 딸을 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날 밤 서연이 잠든 후 에라는 이지훈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저 에란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금고에 있던 보석들, 감정 좀 맡기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시간 되십니까? 내일 오전 괜찮을까요? 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에라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딸은 변했습니다. 겸손해졌고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줄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연이 정말로 준비되었는지. 다음 주 일요일 에라는 서연에게 제안했습니다. 서연아, 오늘 강릉 가자. 강릉? 갑자기? 응, 오랜만에 바다 보고 싶어. 그래? 좋아.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겨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해변에 섰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엄마, 여기 우리 별장 있던 데 아니야? 맞아. 그립다. 여기서 여름마다 놀았는데. 에라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사실 말이야. 응? 별장 아직 우리 거야. 서연은 멈춰 섰습니다. 뭐라고? 너희가 판 거 무효 처리됐어. 내 동의 없이 팔 수 없거든.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그동안 응, 알고 있었어. 서연은 주저앉았습니다. 모래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했어? 네가 배워야 했으니까. 에라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너한테 화난 적 없어. 그냥 네가 깨닫길 바랬어. 돈이 뭔지, 일이 뭔지, 책임이 뭔지. 서연은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됐어. 넌 충분히 컸어. 에라는 딸을 안았습니다. 바다가 넓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이제 새로 시작하자. 제대로.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오래도록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강릉 해변에서 돌아온 다음 날 에라는 이지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서연도 함께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이지훈은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서연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에라는 차분했습니다. 세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이지훈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연 씨,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어머님께서 의뢰하신 건들이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강릉 별장 소유권은 이미 회복되었고 사기 피해 신고도 접수되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지훈은 등기권리증 6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어머님 명의로 된 부동산 목록입니다. 모두 고 김기철 선생님께서 생전에 준비하신 것들입니다. 서연은 서류를 하나씩 넘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울 강남 오피스텔 2채, 분당 상가 건물 하나, 대전 아파트 한 채, 부산 원룸 건물 하나, 그리고 강릉 별장. 이지훈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월 임대 수익만 해도 약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정기예금과 주식 계좌도 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가난한 줄 알았어. 에라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네가 이걸 알았다면
배우지 못했을 거라 생각했어. 돈이 있다는 걸 알면 넌 절박하게 살지 않았을 거야. 엄마, 힘들었지?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이제 됐어. 에라는 딸을 안았습니다. 이지우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한참 후 서연이 진정했습니다. 에란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네 빚은 엄마가 갚아줄게. 엄마, 안 돼. 내가 만든 빚이야. 알아 하지만 이제 네가 준비됐으니까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니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이건 내가 갚아야 해. 내 힘으로. 에라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 네가 원한다면 이지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정우석 씨 건입니다.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국에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사기와 횡령 혐의입니다. 피해자가 서연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곧 국내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서연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에란이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서연 씨가 원하시면 피해자 진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증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사무실을 나오며 서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진술 안 할 거야. 그래, 응. 이미 끝난 사람이야. 내 인생에서 지운 사람. 에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 나는 이제 앞만 볼 거야. 잘 생각했어. 고마워, 엄마.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공원묘지였습니다. 단풍이 지고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에란과 서연은 묘비 앞에 섰습니다. 국화 한 다발을 놓았습니다. 아빠. 나왔어. 서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미안해. 나 정말 바보였어. 아빠가 평생 모은 거 다 날렸어. 근데 엄마가 지켜줬어. 그리고 아빠도 날 지켜주고 있었어. 서연은 묘비에 이마를 댔습니다. 아빠. 나 이제 제대로 살게 약속할게. 에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철아, 우리 딸 이제 다 컸어. 혼자서도 설 수 있어. 당신이 바라던 대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에란과 서연은 다시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짐이 많았습니다. 청소도구, 페인트, 커튼, 별장을 새로 꾸밀 준비였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서 뭐 할 거야? 쉼터 만들 거야. 쉼터? 응, 힘든 여자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곳. 상처받은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는 곳. 서연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거 좋은데? 나도 도울게. 그래, 같이 하자.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공간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바다는 그대로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좋다. 그치? 두 사람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닫고 마루를 쓸고 벽을 칠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베란다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응, 나 진짜 행복해. 에라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 이제 엄마랑 나만의 집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쉴 수 있는 집이야. 그래, 그게 진짜 집이지. 서연은 에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고마워. 나 포기하지 않아줘서. 당연하지, 넌 내 딸이니까.
2달이 지났습니다. 바다 쉼표라는 이름의 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강릉 해변의 작은 별장,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무료로 머물 수 있는 곳. 애랑과 서연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을 찾았습니다. 청소하고 밥 짓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이혼 후 갈 곳이 없었던 사람. 일주일을 머물며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숨 쉴 수 있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애랑과 서연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서연은 청소회사에서 팀장이 되었습니다. 빚도 절반 이상 갚았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어 독립했습니다. 엄마, 나 이사했어. 그래? 집 괜찮아? 응, 작지만 내 돈으로 얻은 집이야. 애라는 웃었습니다. 잘했어. 엄마도 우리 집 놀러와. 그럴게. 서연은 더 이상 예전의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했고 강했고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애라는 혼자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기철아, 우리 딸 정말 잘 컸어. 당신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당신이 남긴 것들 잘 쓰고 있어. 서연이도 다른 사람들도 당신 덕분이야. 애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해. 기철아. 그리고 고마워. 그의 여름 바다 쉼표는 많은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서연은 주말마다 이곳에서 봉사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주었습니다. 언니, 어떻게 이렇게 강해지셨어요?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도 무너졌었어요. 아주 많이. 근데 엄마가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제가 일어설 때까지 곁에 있어줬어요. 부럽다, 그런 엄마. 제 엄마는요, 날 구해주지 않았어요. 대신 날 일어서게 만들었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더라고요. 가을이 왔습니다. 애랑과 서연은 바다 쉼표 베란다에 앉아 노을을 봤습니다. 엄마, 응, 나 행복해. 나도. 엄마 덕분이야. 아니야. 네가 해낸 거야? 서연은 애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아 사랑이 뭔지. 그래? 사랑은 품어주는 게 아니라 일어서게 만드는 거야, 그치? 애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알았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바다 위로 노을이 졌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러갔습니다. 인생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무너지고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는 것. 애랑과 서연은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희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게 만드는 것이다.